수업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전에 이제 원자의 구조 파트 하면서 배웠던 1강 내용, 그 질량수랑 동위원소 내용을 했었죠. 그 내용 뒤인 이제 원자의 모형 파트에 제가 나눠드린 학습지의 이제 두 번째 내용, 그러니까 60페이지의 보어 원자 모형, 그리고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보어의 원자 모형, 그 다음 전자 전이와 에너지 출입, 그리고 뭐 기타 등등 현대 원자 모형까지 이렇게 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좀 길어요. 길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는 다 듣지 못한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이것저것 제가 놓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이렇게 다시 강의를 찍게 되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유튜브에 올라오는 내용들은 다 이제 보시면 강의 때 했던 내용들이고요. 혹시나 이제 추가로 혹은 이제 반복적으로 학습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필요한 거니까 선택적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학습지 맨 위에 보어 원자 모형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바로 읽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수소 방정관에서 나오는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스펙트럼이 불연속적인 몇 개의 선으로 나타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요걸 제가 한번 써드릴게요. 방정관이 있어요. 여기 이제 수소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여기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서 여기서 이제 전기가 흐르게 됩니다. 전기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 이 안에서 이제 전기 에너지를 직접적인 노출이 된 수소가 그 빛을 내게 돼요. 그 빛을 내게 되어서 이 스펙트럼에 의해서 불연속적인 띠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띠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띠들이 처음에는 이거 왜 생기는 거지? 한 의문이 별로 없었대요, 과학자들이. 근데 이것저것 이렇게 보다 보니까 왜 하필 수소가 이렇지? 그리고 다른 원자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 선 스펙트럼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탐구를 하면서 이제 가설을 제시한 겁니다. 보어의 원자 모형이라고 하면 뭐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긴 원자 모형이 있죠. 중간에 원자 핵이 있고요. 만약에 수소라면 최외곽 전자가 한 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전자 껍질이 아마 다른 건 없을 겁니다. 제일 첫 번째 전자 껍질만 있었을 거예요. 딱 우리가 배운 수준이 딱 요까지였죠. 근데 아까 수소 방정관 안에 이제 수소가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전기 에너지가 이렇게 흐른다 했었죠. 그럼 그 전기 에너지를 받은 전자가 있을 텐데, 그 전자는 에너지가 많이 찰 거예요. 그 전기 에너지를 통해서. 전기 에너지로 인해서 에너지가 많아지게 되면 그 에너지가 들뜨게 되고, 그 들뜬 에너지는 더 높은 에너지의 준위인 바로 옆에 있는 두 번째 전자 껍질로 전자가 이동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전자가 두 번째 껍질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 전자 이동한 껍질에 이동한 전자가 다시 원상복귀로 돌아오려고 할 겁니다. 다시 돌아오려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받았던 전기 에너지 양만큼 에너지를 방출하게 돼요. 그리고 그 에너지가 방출된 게 빛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 빛에 나왔던 에너지들이 이러한 선 스펙트럼으로 관찰이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이런 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 스펙트럼이 대충 이런 원리에서 나온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시면 그 다음 내용들이 보기 쉬워집니다. 자, 근데 이 선 스펙트럼이 학습지에도 나와 있듯이 불연속적이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불연속적이다. 자,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미 답을 말을 하자면 그 선 스펙트럼은 사실은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를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불연속적인 전자 껍질에 대해서 대충 뭐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이게 파장이 400대, 이게 이쪽이 한 700으로 치면 여기 656, 여기가 486, 여기가 434, 그 위에 414, 10 정도로 이렇게 놔두면 파장이 커질수록 사실상 에너지가
낮아져요. 그러니까 파장과 에너지 사이에는 반비례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장이 적을수록 에너지는 크게 되고요. 즉 여기에 있는 400이 사실은 에너지가 제일 큰 거죠. 에너지적으로 가장 큰 거고, 여기 되어 있는 656이 에너지적으로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단 배경 지식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바로 보도록 하죠. 선 스펙트럼이 656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에너지가 가장 작은 상태다. 현재 에너지가 가장 작은 상태고, 만약에 이게 전자 껍질에서부터 그 안에 있는 전자 껍질로 향하는 거라면 가장 낮은 에너지의 수준에서 그 에너지가 발현된 것이 바로 여기에 656에 발현이 되었을 것이다. 바로 여기서 이제 이 가설에서 등장한 거고요. 사실 그 가설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내용이 됐죠. 지금은. 자, 제가 그 가설에 맞게 전자 껍질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먼저 핵이에요. 이게 제일 첫 번째 전자 껍질이라고 하면,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제일 낮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전자 껍질이 바로 656까지 떨어지는 데 쓰인 에너지겠죠. 자, 여기 전자가 두 번째 전자 껍질에서 첫 번째 전자 껍질로 내려가면서, 이거 근데 제가 지금 하는 말은 하나의 예시입니다. 이게 틀린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이 예시를 설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전자 껍질, 두 번째 전자 껍질이라고 한 거지 실제와는 맞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 656이 첫 번째 전자 껍질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두 번째 전자 껍질에서부터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선 스펙트럼이 나온 게 바로 656에 속하는 이 친구죠. 가장 낮은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전자 껍질로부터 두 번째가 첫 번째 전자 껍질로 내려간 거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여기가 2예요. 그리고 여기가 3번, 4번입니다. 이제 첫 번째고요. 그럼 세 번째 전자 껍질에서 전자가 내려가게 되면 첫 번째 전자 껍질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만큼 요만큼의 양만큼 더 여기에 첫 번째 우리가 656에 비해서 더 큰 에너지 양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여기 이렇게 486이 생기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이제 더 높은 에너지 준위의 네 번째 전자 껍질에서 첫 번째 전자 껍질로 떨어질 때는 요거보다는 요만큼의 이제 차이가 조금 덜해요. 요게 차이가 제일 크고요. 지금 현재 제가 신기한색 펜으로 이렇게 보라색 펜으로 한 거, 요게 제일 거리가 멀고요. 그 다음 요만큼이 그 다음, 요거는 그 다음. 아마 요 다음에 전자 껍질이 있다면 요렇게 더 작은 이렇게 생기겠죠. 요만큼의 차이만큼 에너지가 차이 난다는 거고, 그 에너지 준위만큼 이런 식으로 여기서 또 갭 차이가 거의 안 나요. 갈수록 커집니다. 486과 656 사이가 에너지의 크기 차이가 제일 커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제일 큰 거죠. 그 다음이 486에서 434 요 사이의 에너지 준위 차이가 딱 요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요까지가 요 차이, 그 다음이 요만큼이 요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하지만 결국 여기서 요까지가 여기서 요까지가 해당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요 선 스펙트럼이 우리가 빛을 통해서 전자 이동 전이로 인해서 이런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되었고, 결국엔 이러한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것 첫 번째는 전자 껍질에 해당돼서 에너지 준위가 각각 존재한다. 그리고 더 높은 전자 껍질로 갈수록 에너지 준위는 높아지지만 그 수준이 갈수록 이제 미세하게 변한다는 거다. 그러니까 전자 껍질이 첫 번째 전자 껍질과 두 번째 전자 껍질 차이보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가 더 폭이 좁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첫 번째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가 10이라고 치고, 두 번째가 20, 그 다음 24, 그 다음 26, 28이라고 봤을 때 첫 번째 전자 껍질과 두 번째 전자 껍질의 에너지적인 차이는 10인데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는 4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 사이는 2, 그리고 이건 27로 해야겠네. 1 정도 나는 겁니다. 하지만 에너지적으로 크기가 커질수록 결국 10에서 이제 24, 26이 되는 거니까 결국엔 이 차이가 10, 그리고 이 차이는 이제 14. 첫 번째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3번 전자 껍질에서 1번으로 떨어졌을 때 14의 에너지, 그리고 26에서 10으로 떨어졌을 때 16의 에너지, 27에서
10으로 떨어졌을 때 17의 에너지의 만큼의 에너지가 방출이 되어서 그게 선 스펙트럼으로 나타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전체적인 선 스펙트럼과 바닥 상태, 들뜬 전자, 그리고 바닥 상태, 그리고 뭐 원자의 모형을 좀 더 정확하게 나타내는 개념이고요. 다 못 치우겠는데. 자, 이거를 내용으로 해가지고 수능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거를 풀기에는 이런 에너지적인 불연속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만 가지고는 문제가 틀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인 62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를 보면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까닭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나온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수소 원자의 전자가 에너지 준위가 높은 전자 껍질에서 에너지 준위가 낮은 전자 껍질로 전이할 때 두 전자 껍질의 에너지 차이에 해당되는 불연속적인 에너지의 빈만이 방출되기 때문이다. 이거 아까 좀 전에 했었죠? 선 스펙트럼이 나타났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스펙트럼의 계열과 전자 전이 그리고 스펙트럼의 영역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제가 외워줘야 할 게 자, 가, 적, 라, 발, 파, 1, 2, 3 요 부분을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뭐 안 외우셔도 돼요. 사실은 요거를 좀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가적, 라발파, 1, 2, 3 이게 다 요렇게 다시 써야겠다. 자가적, 라발파, 1, 2, 3 뭐 순서는 요거고요. 우리가 묶어야 할 대상은 요렇게를 묶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묶은 이유가 스펙트럼을 우리가 관찰하게 되면요, 파장을 관찰하게 되면 0에서 200까지가 여기 있을 거고요. 이 구간이 우린 자외선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00에서 700까지, 그러니까 대충 한 600 후반까지가 가시광선 영역이에요. 실제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영역. 그리고 800에서부터 2000까지가 적외선 영역입니다. 뭐 다른 말로 계열로 치자면 라이먼 계열이라고 자외선 영역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발머 계열이라고도 가시광선을 이야기를 하고, 발머예요. 그리고 적외선을 이제 파센 계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뭐 굳이 제가 외우면 좋겠지만 외울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엔간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주어져요. 근데 보기 문제가 나왔을 때 요거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 번씩.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외워주는 게 맞는데, 그런 문제가 사실 뭐 그렇게 막 자주 등장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또 무시할 것도 아니라서 그 여러분들 선택으로 전 외워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필수적으로 외우세요. 자, 그리고 1, 2, 3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건 전자 껍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왜 전자 껍질이냐? 다시 하자. 여기서 이렇게, 자, 핵이 이렇게 있어요. 핵이 진짜 작게 그렸네. 자, 이게 첫 번째 전자 N은 1, 그러니까 전자 껍질을 나타낼 때 N이라는 기호를 쓰는데 이 주양자수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부터는 이제 주양자수의 개념도 이거 다음에 나와야 하기 때문에 제가 N은 1이라는 개념을 쓰겠습니다. N이 이제 전자 껍질의 몇 번째 전자 껍질인가 그 하는 그 넘버 그거거든요. N은 2, 두 번째 전자 껍질 N은 3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해당돼서 이제 알파벳으로 K, L, M이라고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 뒤에는 N이고요. 네 번째 전자 껍질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아까 그 에너지 준위의 차이 이야기하면서 그 에너지 차이만큼 파장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왜 앞에 있었던 이 내용이 중요하냐? 자, 여기서 1이라고 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1이라고 제가 써줬던 요게 바로 여기 있는 1인 거예요. 자, 무슨 뜻이냐면 라이먼 계열, 그러니까 자외선 영역 같은 경우는 간단합니다. 끝에 내려지는 이제 전자가 마지막에 도달할 점이 1이라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2에서 1로 전이가 내려갔을 때 하면 이제 빛이 나오겠죠. 그리고 3에서 1로도 갈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전이에 대한 빛이 나올 거고요. 각각 빛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빛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4에서도 내려갈 수 있어요. 1로. 즉
n은 1인 전자 껍질까지 전자가 전이되었을 때 나타나는 에너지, 즉 그 파장이 바로 자외선이라는 겁니다. 자외선 영역의 파장이라는 거고, 그게 라이먼 계열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아까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2의 경우는 무엇일까요? 전자 껍질을 2를 기준으로 주고, 그리고 3, 4에서부터 전이가 떨어지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5가 있겠죠? 그 5에서도 2까지만 떨어지면 이 부분이 가시광선 영역인 거예요. 나오면서 이제 에너지를, 그러니까 빛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데, 그게 가시광선 영역이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 있을 겁니다. 자외선이 우리 피부에 안 좋다, 그리고 자외선이 안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자, 그 이야기를 해보면 보시면 알겠지만 자외선 영역의 파장이 요 사이가 엄청 커요. 1과 2 사이의 에너지 준위적인 차이가 엄청 크다 보니까 요 사이에서 이제 요걸 이 첫 번째까지 내려오게 된 요 사이에 거의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이 부분. 그러다 보니까 자외선이 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외선이란 그 에너지 자체가 일반적인 가시광선 해봐 요만큼이야. 근데 얘는 요거 하나가 요만큼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는 암만 겹쳐져도 사실 갈수록 가까워지다가 보면 사실은 크기가 멈출 겁니다. 무한대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게 크기가 뭉칠 거라. 여기 거의 다 있을 거라고. 여기 이쯤에 계속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요 언저리에 갈수록 그 에너지 준위적인 차이가 줄어들다 보니까 요 언저리에 이렇게 끝이 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에너지 차이가 거의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 영역이 적외선 영역인 거고, 여기 이렇게가 우리 가시광선 영역, 그리고 여기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얘가 자외선 영역으로, 사실상 자외선 영역이 가장 강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에너지적인 차이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계열을 나타내 주는데, 얘는 1, 얘는 2, 3, 4 뭐 이렇게 있을 때, 3, 4 이렇게 있을 때, 요거를 n은 1로 두죠. 1, 2, 3, 4, 5. n은 1이 있을 때 여기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n은 4에서 n은 1까지 되는 애가 뭐 한 700 정도의 에너지가 들어간다. 그러면 n이 2와 n이 3인 애는 300이고 n이 1, 그러니까 n은 3에서 2로 갈 때 에너지가 300, 그리고 n이 2에서 내려가는 부분이 얼마로 할까? 350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n은 4에서 n은 3까지 가는 그 에너지,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보기 이렇게 하겠죠. 이 파장이 어떤 파장이냐? 그러면 우리는 파센 계열의 파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적외선 영역이다. 그쵸? n은 3이니까 그 상황에서 요게 가지고 있는 뭐 있지? 에너지 양을 구하라고 할 겁니다. 그럼 50이죠. 700 그리고 300, 350인데 결국 n은 4에서 1까지 가는 게 700이라면 n은 2 그리고 300, 그러니까 요거죠. 요까지가 n 2, 300, 여기 300, 여기가 350이고, 그럼 여기 남은 게 뭐야? 50이죠. 그럼 이렇게 하면 700이 되는 거죠. 결국 n은 4에서 n은 1까지 가는데 들어간 에너지에 대해서 먼저 주고, 요거 해당되는 에너지 주고, 남은 요거 에너지를 구하라 하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뭐 상황은 다를 수 있죠. 요거 알려주고 요거를 구하라 할 수도 있고, 뭐 요거 다 알려주고 요걸 구하라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럼 뭐 에너지를 주지 않고 반대로 에너지 표를 주고 거기에 해당되는 파장을 줘서 파장에 해당되는 걸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어렵게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외울 것들은 외워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 내용입니다. 이제 양자의 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양자수라는 건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발표 2개, 3개, 4개, 5개까지 쳐주십시오. 양자수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 때 이야기를 했겠지만, 이게 전자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하시기 편할 거예요. 이름에 그 특성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이름과 특성을 통해서 우리가 양자수를 왜 만들었느냐, 원자 구조 안에 전자가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이 전자에 해당돼서 그 전자의 이름과 특성을, 이름을 붙여주고 그 이름을 통해서 특성을 알 수 있게 해놓은 게 바로 양자수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양자수에 대해서 차근히 하나씩 제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제일 첫 번째로 이제 예시를 하나 드려주는 게 좋겠네요. 자, 이게 바로 양자수의 이제 오비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오비탈의 표시 방법입니다. 이 양자수를 이용해서 오비탈, 즉 전자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지금 이게 오비탈이 전자 이름은 아니에요. 근데 전자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개념적으로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전자 이름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2가 뜻하는 게 뭐냐면 두 번째 전자 껍질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 n은 1, 2, 3 하면서 제가 그 전자 껍질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걸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게 아닌데. n은 2, 바깥은 n은 3 이런 식으로 붙일 거예요. 이 n이라는 게 바로 주양자수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주양자수는 n으로 표기를 하고요. 이 주양자수는 전자 껍질을 어느 정도 뜻하기도 합니다. 전자 껍질마다 이제 에너지 준위가 다른 거를 표시하기도 하고요. 이 전자가 어느 전자 껍질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이러한 양자수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양자수를 알면 그 전자의 위치, 특성까지 알 수 있다. 즉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번째 전자 껍질,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P가 바로 이게 이게 2가 주양자수를 뜻하는 거예요. 주양자수. N은 2인 상태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PX, P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이 P는 부양자수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방위양자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책에는 방위양자수라고 적혀져 있고 방위양자수 또는 부양자수라고 적혀져 있고 L이라는 알파벳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 부양자수가 무엇이냐면 전자의 모양을 만든 거예요. 모양, 형태. 자, 이거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의 구조라고 하면 보어의 원자 모형이 최선이겠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하나의 모형입니다. 원자 모형이에요. 실제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자, 실제 원자 모형은 핵이 이렇게 핵이 중간에 있으면 겉에 전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이게 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 전자가 무조건 둥그냐? 그것도 아닙니다. 어떤 전자의 경우는 여기에 다른 원자들이 끼면서 이게 이쪽으로 전자를 이동시켜 줘야 하기 때문에 전자가 이런 식으로 퍼지기도 하고요. 이쪽으로 이제 넓게 퍼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전자가 여러 가지 모양을 갖게 돼요. 전자가 이런 식으로 굳이 둥근 게 아니더라도 모양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모양을 나타내는 게 바로 주양자수가 아닌 부양자수, 바로 부양자수가 되는 건데요. 방위양자수라고 하고 전자의 모양을 결정하는 양자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양자수가 n일 때 방위양자수는 0, 1, 2, n까지 모양을 갖출 수 있다. 즉 n이 1이잖아요. 그러면 0과 1의 모양의 전자 모양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이 전자 모양이 S와 P로 또 이제 알파벳을 이제 양자수는 알파벳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알파벳에 해당되는 번호가 있어요. 아까 전자 껍질이 1, 2, 3이었죠. 근데 그 해당 값이 전자 껍질에 대해서 알파벳으로 놓으면 KLMN으로 취급이 됩니다. 자, 이게 왜 이렇냐면 과학자들이 이렇게 사회적인 합의를 거치면서 하는 과정에서 여러 나라에서 이걸 발견했겠죠. 처음엔 주양자수가 1이 아니었어요. K와 LMN 이런 식으로 나눴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소문자랑 대문자랑도 엮이기 힘들고 그리고 KLMN 이걸만 가지고는 전자 껍질을 너무 나타내는데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양자수에 N은 1이라는 개념을 넣어서 번호를 먼저 준 겁니다. 번호를 주고요. 거기에 해당돼서 만약에 방위양자수도 0, 1, 2 이렇게 하면 1, 0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너무 보기 불편하잖아. 그래서 방위양자수에 한해서는 알파벳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0에 대해서는 S, 1에 대해서는 P, 2에 대해서는 D, 3에 대해서는 F. 그 뒤로 쭉쭉쭉 있어요. SPDF 뭐 GH 뭐 이렇게 쭉 갑니다. 여기서부터는 뭐 알파벳 순서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근데 우리가 주로 알아야 할 애들은 요 얘네들까지는 안 나와요. 요까지도 무조건 안 나옵니다. 전 이것도 배운 적이 거의 없어요. 저는 제가 석사까지 했는데도 요까지 배운 적이 없습니다. 대학 가면 요거 주로 많이 나오고요. 뭐 우리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주로 요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모양을 얘는 D 같은 경우는 모양이 요렇게 생겼거든요. D 오비탈이.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필요 없고 S와 P 오비탈이 어떻게 생겼는지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S 오비탈은 구 모양이에요. 구의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게 단순히 말하면 뭐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밀도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전자 모양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전자가 분포하는 모양. 그리고 이게 S고요. 이게 P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R형으로 생겼습니다. 아까 이쪽에 뭐 원자가 다른 원자가 붙기 위하면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을 해줘야죠. 같은 분자가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전자가 이런 식으로 퍼지게 돼요. 그 퍼진 모양을 P라고 명명을 하게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SP, 뭐 D 등 부양자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양자수는 전자의 모양을 뜻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PX라고 한 거, 여기 PX, 이 X는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뭐 이런 식으로 XYZ, X, Y, Z로 우리 수학 시간에 배웠죠? 이렇게 3차원으로 이렇게 나타냈을 때 요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Y축으로 돼 있는 거다 보니까 PY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돼 있으면 PX축이기 때문에 PX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이렇게 돼 있으면 PZ라고도 할 수 있겠죠. 각각의 방위가 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PX 이런 식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우리가 이제 방위양자수를 배웠으면 그 다음 자기양자수입니다. 자기양자수의 경우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오비탈의 공간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양자수이다. 참고로 자기양자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실은 중요하진 않아요. 뭐 이거를 뜻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비탈의 공간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양자수. 뭐 앞에 자기가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자석을 원자에다가 갖다 댔어요. 그랬더니 그 원자가 전자의 모양이 바뀌었던 거야. 그 모양이 그 부양자수랑 또 다르게 방위를 가지면서 이제 방향을 가지면서 바뀌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다 보니까 자기양자수다라는 개념을 넣은 건데, 사실상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들은 요거까지가 아니고 딱 여기까지입니다. 오비탈의 공간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양자수다. 그냥 그렇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얘가 ML이라는, 그러니까 우리 N은 주양자수였죠. 그리고 L이 부양자수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N이 1, 2, 3으로 여러가지 넘버링을 할 수가 있고요. 전자껍질 1, 2, 3. 그리고 부양자수 같은 경우는 L은 0, 1, 2, 3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앞에 있는 주양자수가 결정이 무조건 돼야죠. 전자껍질에 있는 거니까. 만약에 N은 1인 상태라면 부양자수인 L은 0과 1을 가질 수 있다. S와 P 오비탈의 모양을 가질 수 있다. 만약에 N이 2라면 0, 1, 2까지 해서 D 오비탈까지 S, P, D까지 가질 수 있다. 요거인 거고, 요런 규칙성이 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 자기양자수의 경우는 ML로 돼 있고, 여기에 해당돼서 방위양자수가 L일 때 자기양자수는 뭐 예를 들면 요걸로 하죠. 요걸로 하면 N은 1이고 L이 0, 1이 될 수 있을 때 ML은 -1, 0, 1까지 가능하다. 요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렇게 만약에 N이 2인 상태다. 그리고 L이 0, 1인 상태에서 만약 1이다 싶으면 이렇게 되면 2P겠죠. 2P가 가능한 ML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2P 사실 여기까지 갈 수 있긴 한데, 설명을 하자면 요거는 -1, 0, 플러스 1까지만 가능하겠죠. 하지만 이게 만약에 2P가 아니라 2D다 라고, D 오비탈이다 라고 하면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하면 지금 당장 이렇게 해버리면 좀 여러분 헷갈리겠다. 만약에
L이 2다 라고 2까지 갈 수 있다 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플러스 2로 총 5가지의 방향이 존재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그림을 시간이 되면 오프라인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런 것이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스핀 양자수에 대한 내용이에요. 스핀 양자수 같은 경우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되게 생각해보면 중요한 과정 중 하나로 치부될 수가 있는 내용이라서 사실 자기 양자수는 많이 안 써요. 이거에 대해서 뭐 이런 개념이 있다 정도로만 알고 L이 2다 혹은 1이다 뭐 3이다 일 때 자기 양자수가 어떤 종류를 가질 수 있고 몇 개의 자기 양자수가 존재할 수 있냐, 몇 개의 방향이 존재할 수 있냐, 그거를 묻는 내용이 나와요. 만약에 L이 2인 상태였다면 ML은 2,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총 5개가 나올 수 있다. 딱 요까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L은 1이라면 뭐 1, 마이너스 1 이렇게 3개였겠죠. 자, 요까지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 문제 푸는데 별로 이상이 없을 거예요. 자, 문제는 스핀 양자수입니다. 이 스핀 양자수는 나중에 전자 배열을 할 때도 나오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스핀 양자수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을 하자면 역사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좀 원자핵이 있고 이게 수소예요. 그리고 과학자들이 이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에 대해서 이 궤도를 돌고 있죠. 이 에너지를 측정하게 돼요. 이 에너지를 각 운동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각 운동량 에너지가 이제 원자핵 주위를 전자가 돌면서 발생하는 에너지인데, 그러니까 전자가 이렇게 궤도를 돌려면 필요한 운동량, 그게 바로 각 운동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에너지가 뭐 측정해봤더니 하바 뭐 1.6인가 뭐 아무튼 뭐 1.점점점 이렇게 하는 건데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1.6이었던 것 같은데 뭐 1.2였나 모르겠네. 이 하바라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걸 측정해봤더니 뭐 1. 어쩌고 이렇게 나왔겠죠. 그 에너지가 1. 어쩌고 뭐 10의 몇 승 이렇게 나왔을 텐데, 그 에너지가 하바라고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뭐 일일이 1. 몇 이렇게 쓸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하바라다라고 이렇게 H에다가 이렇게 선을 이렇게 꺼놓은, H만 있으면 하라고 읽거든요. 하. 그리고 이렇게 했으면 하바라고 읽습니다. H바라고 읽는 사람도 있는데 좀 더 정확한 표현은 하바예요. 자, 그런 식으로 하바라는 에너지가 있다 칩시다. 에너지를 측정했더니 하바가 나왔다. 근데 이게 전자가 하나인 상태에서 에너지가 하바만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자 한 개당 하바라면, 만약에 전자가 2개가 된 헬륨이라면 얼마가 나올까 예상을 해봤는데 2하바가 나와야 정상이죠. 전자가 2개고 그 2개가 동시에 운동하려면 그만큼 힘이 2배로 들어가기 때문에 2하바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바가 나왔습니다. 뭐 좀 이상하죠. 전자가 이렇게 각 운동량을 통해서 이렇게 궤도를 따라 회전을 하고 있는데, 전자가 한 개든 2개든 하바라는 일정한 각 운동량의 궤도 에너지가 측정이 됐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되게 왜 이럴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의 가설을 제시했고 그 가설이 맞아떨어졌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스핀 양자수가 나온 건데, 자,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이 원자핵을 중심으로 자전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궤도를 따라서 이 전자가 자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자전의 에너지를 2분의 1 하바라고 두고, 그리고 이 전자 자체가 공전하는 에너지도 존재한다. 즉 전자가 자전만 하는 게 아니라 공전도 같이 한다는 가정을 두는 겁니다. 공전을 같이 해요. 그리고 그 에너지가 플러스 2분의 1 하바라. 그러니까 자전하는 에너지가 2분의 1 하바, 그리고 공전하는 아니지, 잘못됐다. 자전이 요거죠. 자전이 요거고 공전이 요건데, 공전하는 에너지가 2분의 1 하바, 그리고 스스로 자전하는 에너지가 2분의 1 하바로 더했을 때 하바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가설을 주장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하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왜냐면 헬륨 같은 경우 여기 하나 더 하잖아요. 그러면 얘도 각운동량이 있을 거고, 그리고 얘도 돌겠죠. 자전을 하겠죠. 그럼 또 2분의 1 하바 아니냐. 여기서 이 주장을 가설을 제시한 사람이 다른
내용을 추가합니다. 얘가 자전하고 있는 방향이 이쪽 방향이면 얘는 반대로 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방향을 우리는 양의 플러스라고 하고 요거를 마이너스로 계산을 하면 플러스 2분의 1 하바가 아니라 한쪽은 마이너스 2분의 1 하바가 되고 결국에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플러스를 합치게 되면 요거 사라지면 하바, 즉 헬륨의 전자가 두 개가 있지만 서로 방향이 다른 자전 에너지에 의해서 자전 에너지가 서로 소실되고 2분의 1 하바, 2분의 1 하바만 남게 되어서 하바의 에너지를 관측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가설을 제시했고, 그 가설이 실질적인 에너지 실험 결과와 정확하게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전자에 대해서 양자수를 추가적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그 양자수를 추가적으로 배우는 과정에서 보면 우리 싸움의 원리라던가 그 전자를 배치하는 규칙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총 3가지의 전자 배치 규칙이 나와요. 전자 배치 규칙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싸움의 원리, 두 번째가 훈트 이 법칙, 세 번째가 파울리 베타의 파울리 베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요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바로 스핀 양자수에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 나중에 가면 전자상자라는 개념이 있고, 그 오비탈, 그러니까 전자 모양, 예를 들면 1s 오비탈,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있는 s 오비탈의 형태를 s 둥근 구형태를 하고 있는 전자의 구름이 있고, 그 전자 구름 안에 전자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그 2개가 스핀이 다른 형태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못 나와요. 아까 이야기했죠.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여기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2분의 1 하바가 여기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되겠죠. 원래 마이너스인데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겠지만 이렇게 됐기 때문에 플러스가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2 하바가 되면서 깨지게 돼요. 잘못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내용은 사실은 대학 과정이에요. 대학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거는 단순히 전자 배치 규칙이 있는데 거기서 파울리 베타의 규칙이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스핀이 서로 다른 방향이 다른 아래와 위쪽으로 스핀이 배양이 2개가 생길 수 있다. 그 스핀이 생길 수 있다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스핀 하나당 전자가 1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1s1 전자가 1개 있는 이 친구는 여기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있는 첫 번째 전자라는 거를 우리가 명명해 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자에 해당돼서 그 전자를 명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양자수의 이름을 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선행학습한 친구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파울리 베타의 원리가 있는데, 이 파울리 베타의 원리라는 게 우리가 나와 있는 대로는 전자 상자 안에 같은 방향의 전자가 형태의 스핀 혹은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나열될 수 없고, 이 전자 상자 안에는 2개까지만 전자가 배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요건 안 되고 요거는 되는데 2개까지만 가능할 것이다. 요게 바로 파울리 베타의 원리인데, 사실은 이 원리는 고등학교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원리고요. 실제로는 파울리 베타의 원리는 파울리 아저씨가 베타의 규칙을 설정할 때는 베타의 규칙이 이 말이 아니었어요. 이런 말이 아니라 서로 같은 양자수를 가진 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요게 바로 파울리 베타 규칙의 원래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서로 같은 양자수를 가진 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이게 이름이라는 거예요. 양자수의 이름인 거야. 서로 같은 이름이 없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1S인데도 방향이 이렇게 돼 있는 애가 있고, 그리고 1S인데도 이렇게 돼 있는 애가 있는 거예요. 결국 2개가 나뉘어졌죠. 즉 서로 같은 양자수를 가진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게 바로 파울리 베타의 규칙인 겁니다. 근데 이거를 좀 우리가 고등학교 수준에서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전자 배치에 상자 안에 2개가 있는데 그게 2개가 똑같은
방향은 있을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뭐 어쩌다 보니까 그 다음 내용까지 조금 이야기를 했고 대학 과정에서 나오는 내용도 이렇게 넣긴 했는데 제가 중간중간에 대학 과정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첨가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이해만 하시고 어차피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나오지도 않으니까 여러분들 거기까지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요. 원래라면 이게 1년 과정이었으면 요걸로 중간고사를 쳤어요. 이때까지 1강이랑 2강이 있었죠. 1, 2강만 가지고 중간고사를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한 8주 정도, 7주 정도 공부를 해요. 근데 제가 지금 2주 만에 공부를 했잖아. 엄청 지금 진도가 빠른 겁니다. 일부러 이거 1년 과정을 한 학기에 담는 거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하루에 한 강에 단원 하나를 나갈 생각이에요. 그리고 최대한 빨리 나간 다음에 문제 풀이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시간을 최대한 제가 아끼려고 하거든요. 심지어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들어가. 제가 김문희 선생님 2번 들어가는데 제가 너무 급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유튜브로도 강의를 올리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반복해서 들어주시고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해주세요. 문제 같은 것도 많이 풀어보시고요. EBS 강의를 들으실 수 있으면 EBS 강의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제 강의랑 비교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 아마 시험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일단 수업이 40분 정도 가량까지 길게 했는데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